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고 험한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뜨면 가장 늦게 아침이 오고 해가 지면 가장 먼저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산새들조차 쉬어가는 그 고요한 숲속에는 사시사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이 감도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에는 유난히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아들의 이름은 강쇠라고 불렸는데, 그는 타고난 몸집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든든한 바위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락부락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곱고 여려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못할 만큼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는데, 그가 나무를 하는 도끼질 소리는 어찌나 규칙적이고 힘이 넘치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침이 밝았음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해서 장터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지만 한 번도 자신의 고단한 처지를 불평하거나 남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어머니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겪어 머리카락은 설이 내린 듯 하얗게 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밭고랑처럼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깊고 맑은 호수처럼 인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갓난아이였던 강쇠를 키우느라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이제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 거동조차 쉽지 않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산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숭늉을 끓여놓는 것을 하루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훈장과도 같았고, 강쇠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 강쇠는 어김없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멀리서 초가집 굴뚝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 보아도 그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쌀이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하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 아들.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산속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일한 강쇠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강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 저는 끄떡없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귀한 산도라지를 캐왔으니 저녁에 무쳐 드세요. 하며 품 안에서 흙 묻은 도라지를 꺼내어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면 모자는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는데, 비록 밥상 위에는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산에서 캔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꿀맛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당신은 드시지 않고 슬그머니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며 나는 입맛이 없다. 네가 힘을 써야 하니 많이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강쇠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짐짓 모른 척하며 밥을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고는 어머니 솜씨가 제일입니다.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주시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강쇠는 어머니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택감을 준비하여 처마 밑에 가득 쌓아두었고 문풍지가 떨어진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며 집안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아랫목이 식지 않도록 밤새 아궁이를 지키며 불을 조절했고 혹여나 어머니가 밤중에 목이 마르실까봐 머리맡에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는 정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강쇠를 보며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하늘이 내린 효자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강쇠의 효심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찬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 늦가을의 밤이었습니다. 강쇠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는데 그것은 며칠 전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흉년이 계속되어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조정에서 70이 넘은 노인들을 산속 깊은 곳에 버려 식량을 아끼라는 잔인한 국법을 다시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싶어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흉흉해지는 민심과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산천초목이 앙상한 가지만 남기는 계절이 되었고 강쇠 어머니의 70번째 생신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나이가 차오르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아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거나 콩을 고르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강쇠는 어머니가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슬픈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시간에 모래시계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가끔씩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삼삼오오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부모님이 산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혀를 차거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건너 마을 박 영감님도 엊그제 산으로 가셨다더군. 평생 자식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늙었다고 산에 버려지다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는 탄식 섞인 목소리가 강쇠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옥죄어 오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내려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점차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쇠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고깃국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험한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가시덤불에 찔려가며 온종일 산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봤다 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을 팔면 어머니에게 따뜻한 옷 한 벌과 고기를 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날아갈 듯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별들이 마치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강쇠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쇠는 어머니에게 산삼을 보여드리지 않고 몰래 장터에 나가 쌀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고깃국을 끓여 저녁상에 올렸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니, 이게 웬 고깃국이냐? 오늘 무슨 날이라도 되는 게냐 하시며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밥상만 바라보셨습니다. 강쇠는 빙그레 웃으며 어머니,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산에서 귀한 약초를 좀 캤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시고는 아이고 참으로 맛나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본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강쇠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강쇠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호랑이와 토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으며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쇠는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창밖에는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와 강쇠와 어머니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 덮인 마을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강쇠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이 눈이 녹으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어머니의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강쇠는 그들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 했지만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쇠야, 자네 어머니는 정정하신가? 올해가 지나면 일흔이 되신다고 들었는데. 노인의 말끝이 흐려지자 강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쇠는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낡은 저고리를 깁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과 가늘어진 목덜미가 유난히 애처롭게 보여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엌 문 뒤에 숨어 숨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밖을 내다보시며 강쇠냐? 밖에 누구 왔느냐? 하고 물으셨고 강쇠는 얼른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꽁꽁 언 자신의 손을 녹이며 이 거칠고 따뜻한 손을 평생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봄이 오면 꽃구경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그래요. 강쇠의 말에 어머니는 그래, 내 다리가 성하면 어디든 못 가겠느냐. 네가 가자면 지옥이라도 따라가마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 강쇠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잠드신 후에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천장에 비친 등잔불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라의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만약 들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하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인들의 나이를 확인하고 나이가 찬 노인이 있는 집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강쇠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포졸들이 우리 집에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집 앞은 조용했고 대문에 붉은 표시도 없었지만 이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강쇠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태연한 척하며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시고는 조용히 그를 불러 앞에 앉히셨습니다. 강쇠야,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리고 나라의 법은 백성이 따라야 할 도리이니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듯 담담하고 의연해서 강쇠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어머니는 제가 지킬 겁니다. 하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고 어머니의 70번째 생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어머니의 무병장수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하얀 쌀밥을 지어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으시고는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생일이구나. 고맙다, 내 아들 하시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쇠도 목이 메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100살, 200살까지 저랑 같이 사셔야죠. 하고 재롱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생일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 마을 입구에서 쿵쿵거리는 북소리와 함께 관아의 관리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크고 위협적으로 들려와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강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를 꼭 껴안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노인이 있는 집은 모두 나오라는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모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평화는 이제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강쇠의 효심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고 밖에서는 개들이 짖어대며 불안한 밤의 기운을 더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저 차가운 산속에 버리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나라의 엄명과 마을의 감시 속에서 과연 그가 어떻게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루 밑 귀뚜라미조차 숨을 죽인 그 밤 강쇠의 집에는 슬픈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흔들던 북소리가 멈추고 관아에서 나온 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의 공기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날벼락과도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며 그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나라의 식량이 부족하여 늙고 병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라고 외치며 이른이 넘은 노인들은 예외 없이 산으로 보내야 한다는 국법을 다시 한번 서슬퍼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엄명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반대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쇠는 방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이 시간이 꿈이기를, 저 밖의 소리가 헛개비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야속하게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고 사나워질 뿐이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더니 마을의 일을 도맡아 하는 반장이 굳은 표정으로 강쇠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장은 평소 강쇠를 아끼던 이웃이었으나 지금은 나라의 법을 집행해야 하는 감시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 앞에 서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강쇠를 불렀습니다. 강쇠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나오너라. 나라의 명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 셈이냐. 반장의 말에는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지만 강쇠에게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방문을 열고 나갔지만 차마 반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만 푹 숙인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강쇠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부는 칼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장은 강쇠의 어깨를 툭툭 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했습니다. 자네 심정 모르는 바가 아니네만 우리 마을에서 자네만 이 법을 어기면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게 되네. 자네 어머니 한 분 살리자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일 셈인가? 반장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강쇠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리며 땅바닥만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장님, 제 아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게. 내 발로 갈 테니 걱정 말게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의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반장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를 모시고 갈 지게를 손보았습니다.
낡은 지게 작대기를 다듬고 등받이에는 푹신한 지푸라기를 깔아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엮을 때마다 강쇠의 눈물이 스며들어 지푸라기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게를 어루만지며 이 지게가 어머니를 저승으로 모시는 상여가 될 줄이야 하고 속으로 통곡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주섬주섬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차분해 보여서 강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슬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일 아침에 입고 갈 깨끗한 옷을 꺼내놓으며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애쓰셨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쇠는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집을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대문 틈으로 훔쳐보거나 집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게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정든 집과 마을을 눈에 담으셨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쇠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반장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발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이 산길이 끝나지 않기를,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를 빌고 또 빌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라서 젊은 강쇠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지만 등 뒤에 업힌 어머니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가벼워지셨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와 강쇠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강쇠야, 조심해라. 천천히 가도 된다. 하시며 아들의 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오로지 자식 걱정뿐인 어머니의 사랑에 강쇠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산새들도 그들의 슬픔을 아는지 구슬프게 울어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는 마치 곡소리처럼 들려와 산속의 정막을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던 강쇠는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슬쩍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꾹 참고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지게 위에서 손을 뻗어 길가에 있는 솔잎과 나뭇가지를 꺾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거친 나뭇가지를 꺾느라 손등이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아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산새가 더욱 험해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강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평평한 바위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불효 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낳아 길러주신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강쇠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너와 함께한 세월이 나에게는 꿈결같이 행복했다. 이제 너는 산을 내려가서 네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내가 솔잎을 뿌려 두었다. 산이 깊어 길을 잃기 쉬우니 그 솔잎을 따라 조심해서 내려가거라. 그 말을 들은 강쇠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서조차 아들이 돌아갈 길을 걱정하여 손에 피가 나도록 솔잎을 꺾으신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쇠는 바닥에 떨어진 솔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문드문 이어져 있는 그 푸른 솔잎들은 어머니의 핏방울이자 생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 어머니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도 여기서 함께 죽겠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저 혼자 살아서 무엇합니까? 강쇠의 절규는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 강쇠야. 국법을 어기면 너까지 죽는다. 어서 가거라. 어머니가 극구 말리셨지만 이미 강쇠의 눈에는 시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법이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강쇠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억지로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산을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과 반장의 눈에 띌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쇠는 해가 질 때까지 산속 바위 틈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모자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머니께 덮어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산속은 무시무시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강쇠에게는 어머니가 뿌려놓은 솔잎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솔잎의 흔적을 따라 강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뿌려둔 그 사랑의 흔적이 이제는 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의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도 했지만 강쇠는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몸을 날려지게를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집에 도착합니다. 강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한 마을은 마치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강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마당에 들어서자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지 않고 미리 생각해둔 마루 밑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감자를 저장하기 위해 파놓았던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곳은 좁고 습했지만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강쇠는 급하게 지푸라기와 거적을 깔아 자리를 마련하고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모시지 못하고 이런 누추한 곳에 숨겨드려야 하다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강쇠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마루 밑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으신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강쇠야. 네가 나를 살렸는데 이곳이 대궐보다 더 좋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 말고 너는 방에 가서 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아들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강쇠는 마루 널빤지를 덮고 그 위에 낡은 돗자리를 깔아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집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은 타라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의 구숙한 얼굴을 보며 어머니를 산에 두고 온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반장이 찾아와 마당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강쇠야, 일은 잘 치렀느냐? 반장의 눈초리는 매서웠지만 강쇠는 슬픔을 억누르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장님 말씀대로 산 깊은 곳에 모시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틋함 때문이었습니다. 반장은 강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잘했다. 너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잊고 부지런히 일해라. 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반장이 돌아가고 나자 강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으로 가서 밥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품에 숨기고 슬그머니 마루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널빤지 틈으로 밥그릇을 밀어 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오냐? 고맙다. 너도 밥 챙겨 먹거라. 하는 어머니의 미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속삭임이 강쇠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산으로 보내진 노인들의 가족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거나 밤마다 산을 향해 절을 하며 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겉으로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 가서 미친 듯이 나무를 하여 잡념을 없애려 했고 밤이 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마루 밑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좁고 캄캄한 마루 밑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밥은 먹었는지 걱정하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강쇠의 마음속 봄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강쇠네 집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잘못 들었겠지. 혼자 사는 총각집에 무슨 소리가 나겠어. 강쇠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로 마루 틈을 막고 밤에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까치발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쇠가 마루 밑으로 숭늉을 넣어드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쇠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니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강쇠는 황급히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기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천년 만년 이렇게라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들의 확고한 대답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좁은 마루 밑 어둠 속에서 모자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윙윙거렸습니다. 마을 밖 큰 길에서는 또다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이 움직이는 듯한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쇠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감시나 점검이 아닌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과연 마루 밑에 숨겨진 어머니와 강쇠의 운명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온 산이 진달래와 철쭉으로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지만 강쇠의 집마당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 같은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혼자 사는 노총각의 쓸쓸한 집처럼 보였겠지만 그 집의 마루 밑 깊은 어둠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봄이 되어 사람들이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니는 일이 잦아지자 혹여나 인기척의 어머니가 들킬까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마루 밑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어머니의 삶은 감옥과도 같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오로지 아들의 무사함과 안녕만을 비는 기도로 긴 시간을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쥐들이 바스락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유일한 벗이었고 틈새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나올 때면 옷소매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죽였고 몸이 쑤시고 아파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셨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라야 비로소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는데 그 애처로운 모성애는 어둠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집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남들 눈을 피해 집으로 달려와 밥상을 차려 마루 틈으로 밀어 넣어드렸고 어머니, 밥맛은 어떠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하며 묻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괜찮다. 밥이 꿀맛이구나. 너야말로 밖에서 고생이 많지? 하며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비밀스러운 생활은 그들에게 고통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파발마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말발굽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고 급박하던지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 곳곳에 방을 붙이고 북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도 나무를 하다 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을 회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에는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분위기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왔는데 그들은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나라의 땅을 떼어내라거나 막대한 공물을 바치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겠다는 선전포고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어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지혜로운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고 벼슬을 줄 것이다. 라는 문구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반장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굵은 목소리로 방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똑같이 생긴 말 2마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어미말과 새끼말을 한 마리씩 보내왔는데 털색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으며 덩치마저 비슷하여 도저히 눈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한다.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어미와 새끼가 덩치가 비슷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말이 말을 낳으면 당연히 새끼가 작아야지. 다 큰 말을 보내놓고 구별하라니 억지가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반듯하게 깎아놓은 나무 토막 하나를 보내왔는데 위아래 굵기가 똑같고 옹이 하나 없이 매끈하여 어디가 뿌리 쪽이고 어디가 가지 쪽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것의 위아래를 정확히 구분해내라는 것이다. 목수일을 오래 한 박씨 아저씨가 나서서 나무결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말했지만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나라 최고의 목수들이 다 살펴보았지만 나무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고 칠을 했는지 결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그걸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구불구불하게 구멍이 뚫린 구곡주라는 구슬이 있는데 그 구멍이 9번이나 꺾여 있어 뱀이 지나가는 길과 같다고 한다. 이 구슬의 한쪽 구멍으로 실을 넣어 반대쪽으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아낙네들이 나서서 바늘에 실을 꿰어 넣으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었지만 반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구멍이 구불구불한데 딱딱한 바늘이 어떻게 통과하겠는가. 억지로 넣으려다가는 구슬이 깨지거나 바늘이 부러질 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무시무시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걸 못 풀면 전쟁이 난다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네. 여기저기서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땅을 치며 말세다, 말세야. 나라의 인재가 그리도 없단 말인가 하며 한탄했습니다. 강쇠는 사람들 틈에 섞여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마루 밑에 숨겨둔 어머니까지 무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을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둘 흩어지자 강쇠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지게보다 마음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워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어김없이 정막이 그를 반겼지만 오늘은 그 정막이 더욱 차갑고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강쇠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렸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아궁이 불빛만 바라보다가 문득 어머니가 굶고 계실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 밥상을 들고 마루로 갔습니다. 끼니 때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의 정성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밥그릇을 내려놓는 그의 손길은 거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 널빤지를 살짝 들어 올리고 밥상을 밀어넣자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야, 왔느냐? 그런데 오늘따라 내 발소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들리는구나.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머니는 보지 않고도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신기한 능력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강쇠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일을 좀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래요. 어서 드세요. 라고 둘러댔지만 어머니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다시 한번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내 숨소리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미를 속이려 드느냐.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거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강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루턱에 걸터 앉아 오늘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나라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그들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3가지 수수께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똑같이 생긴 말 2마리, 위아래가 똑같은 나무 토막, 그리고 구불구불한 구멍이 있는 구슬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강쇠는 분통이 터져 가슴을 쳤습니다. 조정에 높으신 양반들도 못 푸는 문제를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전쟁이 날 판입니다. 강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루 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말씀을 잃으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널빤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그러자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차분하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쇠야, 그게 그리도 걱정이더냐? 나라의 높은 분들이야 책만 읽으시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실 수 있겠지만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온 늙은이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그 답을 아신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밥을 한술 드시고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말에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는 법이고 오래된 나무는 물길을 기억하는 법이다. 그까지 수습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떨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바늘처럼 강쇠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쇠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를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나라에서 버림받아 마루 밑에 숨어 사는 늙은 어머니가 알고 계시다니. 그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잘 듣거라, 강쇠야. 첫 번째, 나무 토막의 위아래를 구별하는 법은 물의 이치를 알면 간단하다. 나무는 본래 뿌리 쪽이 무겁고 가지 쪽이 가벼운 법이다. 그러니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띄워보거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깊이 가라앉는 쪽이 바로 뿌리 쪽이니라. 어머니의 설명은 너무나 명쾌하고 쉬워서 강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강쇠의 감탄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 중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는 법은 짐승의 정을 이용하면 된다. 짐승이라도 제 새끼를 아끼는 마음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 두 말을 하루 종일 굶긴 뒤에 여물을 가져다 주거라. 그러면 자기가 먹지 않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양보하는 쪽이 바로 어미이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강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그 어떤 똑같은 말이라도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불구불한 구슬 구멍에 실을 꿰는 법은 힘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작은 미물의 힘을 빌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개미 한 마리를 잡아 허리에 실을 묶은 뒤 구슬 구멍 한쪽에 꿀을 발라두거라. 그리고 반대쪽 구멍으로 개미를 밀어 넣으면 개미는 꿀 냄새를 맡고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반대편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 실을 잡아당기면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지혜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강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듯한 대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어머니는 평생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너무나 쉽게 풀어내신 것입니다. 강쇠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아니라 늙고 쓸모없다고 여겨져 버림받았던 노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마루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의 지혜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강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장귀일 뿐이다. 날이 밝으면 관하로 가서 이 답을 알려주거라. 하지만 부디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가 알아낸 것이라고 하거라. 혹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 나니 말이다. 그날 밤 강쇠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3가지 해법이 계속해서 맴돌았고 내일 아침 관아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마치 마루 밑에 계신 어머니의 지혜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잠겨 고요했지만 강쇠의 초가집에서만큼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다시
세상 밖으로 모시고 나오리라. 새벽닭이 대를 치며 울기 시작하자 강쇠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 밑을 향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기다려주세요. 하고 작게 인사를 남긴 뒤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관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 뒷모습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과 온 나라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보따리를 품에 안고 효자 강쇠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강쇠는 관아 앞마당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날을 지켜보기 위해 먼 마을에서부터 밤을 새워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한숨도 못 자고 나온 노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웃 나라에서 보내온 수수께끼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창을 든 포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어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는 임금님을 대신해 내려온 고위 관리와 이 고을 원님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거만한 표정의 이웃나라 사신들이 팔짱을 끼고 조선의 백성들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군중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한 나무꾼의 복장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장군보다도 결연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할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어서 나와서 이 난제들을 해결하라. 관리의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쳤지만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 중 선뜻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릴 뿐 실패했을 때의 책임과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사신들의 입가에 조소 어린 미소가 번지며 역시 이 나라에는 인재가 없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군중 속에서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고 강쇠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관리는 강쇠의 행색을 보고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기에 그를 단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단 말이냐? 만약 거짓으로 나서서 나라를 망신시킨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리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강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인 비록 배움은 없으나 산에서 나무를 하며 배운 이치가 있어 감히 나섰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강쇠의 뚝심 있는 태도의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토막의 위아래를 구별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매끈하게 깎인 나무 토막은 정말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강쇠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쇠는 침착하게 포졸들에게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구별하는데 왜 물이 필요한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물이 가득 담긴 큰 독이 준비되자 강쇠는 조심스럽게 나무 토막을 들어 물 위에 띄웠습니다. 나무 토막은 출렁거리는 물살에 따라 잠시 흔들리더니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물통 속 나무 토막에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나무 토막의 한쪽 끝이 다른 쪽보다 아주 미세하게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쇠는 가라앉은 쪽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쪽이 뿌리 부분이고 물 위로 조금 더 뜬 쪽이 가지 부분입니다. 나무는 뿌리 쪽이 더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뿌리 쪽이 가라앉는 법입니다. 강쇠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사신들의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증을 위해 나무 토막의 표시를 확인해 보니 강쇠의 말대로 가라앉은 쪽이 정확히 뿌리 쪽이었습니다. 와! 하는 함성이 군중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 나무꾼이 해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관리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더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털의 윤기, 꼬리의 길이, 심지어 울음소리까지 똑같은 두 마리의 말은 누가 봐도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사신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운 좋게 하나는 맞췄을지 몰라도 이것은 절대 모를 것이다. 자, 누가 어미이고 누가 새끼냐? 강쇠는 말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책이 있었습니다. 강쇠는 포졸에게 여물을 한 바구니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두 마리의 말에게 바로 주지 않고 일부러 말들이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말들은 배가 고픈지 발을 구르며 히잉하고 울어댔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지 말고 어서 맞춰보라며 재촉했지만 강쇠는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말들이 허기에 지쳐갈 때쯤 강쇠는 여물통을 두 말의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말이 동시에 여물통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둘 다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구별한다는 거야? 하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정신없이 여물을 먹으려 하자 다른 한 마리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며 먹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쇠는 양보한 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말이 어미 말입니다. 짐승이라도 제 새끼를 굶길 수는 없는 법. 배가 고파도 새끼에게 먹이를 양보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미물인 말조차 자식을 위해 본능을 억제하는 모성애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신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함께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쇠의 지혜도 놀라웠지만 그 지혜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굿을 꿰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신은 마지막으로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구곡줄을 내놓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장인들도 혀를 내두른 물건이다. 내 놈이 아무리 잔꾀가 많다 한들 이 구불구불한 뱃속 같은 구멍을 어떻게 통과할 테냐. 구슬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빛조차 통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아침에 뜰에서 잡은 개미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저런 큰일에 개미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강쇠는 비단실 한쪽에 개미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개미가 다치지 않도록 지극히 섬세했습니다. 강쇠는 구슬의 한쪽 구멍 입구에 꿀을 살짝 발랐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구멍으로 실을 묶은 개미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강쇠는 구슬을 바닥에 내려놓고 뒷짐을 지고 섰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까치발을 들고 구슬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꿀 냄새를 맡은 개미가 구불구불한 구멍 속을 기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이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여기저기서 초조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신들은 그러면 그렇지 개미가 길을 알 리가 있나 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강쇠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쪽 꿀을 발라놓은 구멍 입구에서 무언가 꼬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나온다. 나왔어. 맨 앞줄에 있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개미가 더듬이를 움직이며 꿀이 있는 쪽으로 기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개미의 허리에는 가느다란 비단실이 매달려 따라 나왔습니다. 강쇠는 얼른 개미를 집어 올리고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구불구불한 구슬 구멍을 실이 완벽하게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만세, 만세, 우리나라 만세. 사람들은 모자를 허공에 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사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강쇠의 지혜 앞에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관리와 원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리는 강쇠를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너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이런 기막힌 지혜를 얻었느냐.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벼슬을 주어 이 공을 치하하겠다. 관리는 강쇠의 손을 잡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는 강쇠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관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지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강쇠의 고백이 시작되려 하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은 제 늙으신 어머니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강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라의 국법에 따라 늙은 어머니를 산에 버려야 했으나 차마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 몰래 집으로 모셔와 마루 밑에 숨겨두고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께끼의 답도 모두 그 마루 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강쇠는 바닥에 머리를 토시며 통곡했습니다. 국법을 어긴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제 어머니만은 편안히 여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강쇠의 절절한 효심과 솔직한 고백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기쁨은 숙연함과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국법을 어긴 것은 중죄였지만 나라를 구한 공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에 관리도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군중들 뒤에서 저도 죄인입니다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자 여기저기서 저도 부모님을 숨겼습니다. 저도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차마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몰래 숨겨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쇠의 용기에 힘을 얻어 처벌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관리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들이라 하여 쓸모없다 여겨 버리라 하였거늘 정작 나라를 구한 것은 그들의 지혜였구나. 힘이 세고 젊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한참의 침묵 끝에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관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늙은 말의 지혜가 길을 찾고 오래된 나무가 물길을 알듯이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가 나라의 큰 보배임을 알게 되었다. 어찌 보배를 산에 버리라 할 수 있겠느냐. 관리는 강쇠를 일으켜 세우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노인을 산에 버리는 고려장 국법을 폐지한다. 또한 강쇠의 효심과 그 어머니의 지혜를 높이 사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 숨겨둔 부모님을 떳떳하게 모시도록 하라. 관리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만세,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강쇠도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신들은 백성들의 환호와 왕실의 위엄에 눌려 쥐구멍을 찾듯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나라를 위협하던 전쟁의 먹구름은 걷히고 밝고 따뜻한 햇살이 관아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쇠는 관리에게 거듭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캄캄한 마루 밑에서 어머니를 꺼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강쇠는 상으로 받은 비단과 쌀을 짊어지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강쇠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길가의 핀 꽃들도 강쇠를 반기며 춤을 추는 듯했고 나무 위의 새들도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집으로 달려가 숨겨두었던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느라 분주했습니다. 닫혀있던 방문들이 활짝 열리고 어두운 방이나 다락, 헛간에 숨어 지내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눈부신 햇살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시 태어난 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쇠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가 마루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어둠 속에서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쇠야,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혹시 관아에 잡혀가는 것이냐?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되었을까봐 사색이 되어 물으셨습니다. 강쇠는 울먹이며 손을 뻗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나라를 구했고 임금님께서 노인들을 버리는 법을 없애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나오세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어머니는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를 업고 마당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숨지 않으셔도 돼요.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고맙다, 내 아들, 고맙다 하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마당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집안 구석구석에도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쇠의 집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음식과 술을 들고 나와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떳떳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나와 서로 인사를 시키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중심에 앉아 칭찬과 감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주위를 뛰어놀며 재롱을 부렸고 어른들은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흉흉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정겨운 이웃의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소란스럽다기보다는 평온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늙음이 추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이 쌓인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흐뭇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어두운 마루 밑에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강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기쁨과 안도로 깊어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지난밤에 흥겨웠던 소라는 마치 꿈결처럼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지만 공기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짓눌린 무거운 공기였다면 이제는 자유와 안도감이 섞인 달콤하고 상쾌한 바람이 마을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지만 깜짝 놀라 일어나는 대신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빛을 음미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어머니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쇠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어두운 마루 밑으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드렸습니다. 강쇠는 마당으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겨울 내내 어머니가 숨어 지내셨던 마루 밑의 구덩이를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삽으로 흙을 퍼나르며 그 좁고 습한 공간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흙이 한 삽 한 삽 채워질 때마다 강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죄책감도 함께 묻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곳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강쇠는 흙을 다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구덩이를 다 메우고 나니 마루 밑은 다시 예전처럼 바람이 잘 통하는 쾌적한 공간이 되었고 강쇠는 그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당을 깨끗이 쓸고 물을 뿌려 먼지를 잠재운 뒤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바로 세수하실 수 있도록 맑은 물을 대야에 가득 받아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풍경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만 꽁꽁 숨어 계시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평상은 다시 노인들의 차지가 되었고 그곳에서는 옛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올렸고 노인들은 덕담으로 화답하며 서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면 주저하지 않고 강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혹은 아이 배가 아픈데 어떤 약초를 써야 할까요? 하며 묻는 이웃들에게 어머니는 평생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책에 적힌 지식보다 훨씬 깊고 쓸모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지혜의 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얼마 후 조정에서 약속한 상이 당도했습니다. 궁궐에서 보낸 관리가 비단과 쌀 그리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 행렬이 어찌나 화려한지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관리는 강쇠와 어머니 앞에 상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그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강쇠는 넙죽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 많은 재물을 혼자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쌀의 절반을 뚝 떼어 마을 회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무사히 돌아오신 덕분이고 이웃들이 함께 기뻐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 같이 나누어 먹고 싶습니다. 강쇠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날 저녁 마을에는 또다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황소는 마을 공동의 일소로 쓰기로 하여 힘없는 노인이 있는 집의 밭을 먼저 갈아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산과 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노인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긴 덕분에 하늘이 내린 복이라 믿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를 모시고 누렇게 익은 들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며 잘 여문 벼 이삭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참으로 곱구나. 내 평생 이렇게 탐스러운 벼는 처음 본다. 어머니의 감탄에 강쇠는 어머니가 계셔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나 봅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으셨고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도 모자의 행복을 축하하듯 춤을 추었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자 마을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젊은이들은 힘을 써서 벼를 베고 나르고 노인들은 옆에서 참짚을 묶거나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인들을 귀찮은 짐으로 여겼을지도 모를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책단을 쌓으니 바람이 잘 통하여 썩지 않았고 타작하는 요령을 배우니 힘은 덜 들고 수확은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새참을 나르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에 음식을 넣어드렸고 노인들은 땀 흘리는 젊은이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격려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은 그 어떤 풍경화보다 아름답고 조화로웠습니다. 강쇠도 그 틈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일했지만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쇠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햅쌀로 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밥에 산에서 갓 따온 송이버섯을 넣어 끓인 맑은 국, 그리고 장터에서 사온 조기 한 마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잎쌈과 강된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받은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은 언제나 임금님 수라상보다 낫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시며 행복해 하셨고
강쇠는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어머니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제는 굶을 걱정도 숨을 걱정도 없으니 천천히 배불리 드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강쇠와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밤바람을 쐬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기불 소리와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야윈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강쇠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담겨 있어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구나. 네가 주물러주니 씻은 듯이 낫는 것 같다. 어머니는 시원하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아들의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강쇠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다. 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 바빠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볼 여유가 없었고 늙어서는 짐이 될까봐 늘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숨을 편히 쉬고 사는 것 같구나. 이 모든 게 다 네 덕분이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쇠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세요. 두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같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들려오던 도란도란 말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예전처럼 무섭거나 쓸쓸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어둠이었습니다. 강쇠는 평상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는 미리 깔아둔 이불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불이 따뜻합니다. 어서 주무세요. 강쇠는 어머니의 베개 높이를 맞춰드리고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시고는 그래, 너도 고단할 텐데 어서 가서 자거라. 좋은 꿈 꾸고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흙병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섞인 익숙한 방 안의 공기가 그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던 절망적인 순간부터 마루 밑에서 숨죽이며 지냈던 긴장의 시간들,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고 환호하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껴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가 마치 잘했다,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밥을 짓고 나무를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엉, 부엉하며 밤을 지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며 내는 사르락 사르락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와 강쇠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루 밑 귀뚜라미들도 이제는 숨죽여 울지 않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강쇠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집들의 평화의 노래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꽃구경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복한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호흡은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쇠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이 마을을 효자 마을이라 부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강쇠가 어머니를 업고 내려왔던 그 산길을 기억하기 위해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비석에는 지혜로운 어머니와 효성 깊은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대대로 이어져 이 산골 마을은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립들이 효도하라, 사랑하라 하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과 들이 모두 잠든 이 고요한 밤, 강쇠의 집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사그라들듯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모두 사라지길 바랍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강쇠, 어머니처럼 그리고 효심 깊은 강쇠처럼 여러분도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들어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여러분의 꿈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옛날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긴 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골 마을의 효자 강쇠와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어두운 마루 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려 했던 아들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이 깊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물러가려 합니다. 이제 촛불을 끄고 편안하게 이불을 덮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강쇠네 마당에 불던 따뜻한 봄바람과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